그 인생에도 우리가 아까 그래프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옵니다. 이게 참. 이건 정말. 10월 21일 합동진상조사반을 구성해 성수대교 붕괴 사건 참사 현장을 조사한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는 이어 서울시청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사건의 진상을 듣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조사반은 경찰병원에 들러 이번 사고로 입원 중인 부상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엄청난 1994년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죠.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죠?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그냥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틀다가 갑자기 다리 중간이 똥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어린 나이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근데 저게 어떻게 보면 시초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7, 80년대 고도 성장하면서 그렇죠. 빨리빨리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실이 터지기 시작한 게 성수대교거든요. 그 다음에 삼풍 무너지죠. 다음 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터지는 게 IMF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의 7, 80년대 그 압축된 고도 성장의 부작용이 터지기 시작한 시초가 성수대교예요. 94년. 맞습니다. 그때 이제 등교하던 여고생들이 좀 피해가 많이 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사고 시간이 오전이었으니까 오전에 출근하고 등교하는 32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뭐 부상자도 속출했었으니까 그 피해를 입으셨던 피해자분들 중에는 지금도 그때 트라우마로 남아서 다리를 못 건너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피해자는 유가족입니다. 가족의 이런 슬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최원석 회장은요,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국민의 불신이 커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거기다 복잡한 가정사까지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무렵이 바로 IMF 외환위기 시절이었거든요. 최 회장의 회사 역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97년 12월 기준으로 22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집단이었습니다. 문제는 국내였어요. 일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아파트 건축을 이제 주로 수주하는 동안에 동아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만 사업을 주로 펼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재건축이나 그다음에 재개발 공사 일부를 따내는 데 그쳤어요. 재개발이랑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신축 현장이랑은 다르게 이주비가 들어가요. 그게 이제 막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단기 차입금을 막대하게 끌어들이게 됩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뭐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그죠? 리비아 대수로 공사도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그 달러도 벌어들이고 말이죠. 극복이 안 됐나요, 이게? 네, 이게 뭐 IMF 외환위기가 발표됐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최 회장의 회사가 그렇게 사정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리비아에서 공사대금 100%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빌린 돈이 한 7천억 원, 요거 때문에 뭐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고 이건 일시적이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동건설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의 입장이 달랐던 거죠. 98년 5월에 최 회장은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기라는 이제 권고를 받았고요. 결국 주식까지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회장직에서도 물러납니다. 아니 리비아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들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겉으로만 잘 나가고 약간 속은 비어있는 속빈강정 이런 느낌이었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개인이 이 사람이 얼마나 건전한지 돈이 많은지 보려면은 진짜 돈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지 보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산 대비 부채, 요걸 보는 건데 1997년 12월 기준으로 봤더니 동물의 자산이 6조 2천억 원, 그리고 부채가 4조 9천억 원. 그러니까 빚보다 자산이 훨씬 많았어요. 한 1조 3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시국이 안 좋아서 그렇지 해외 건설 현장도 뭐 잘 돌아가고 있고 자산도 많아서 단기적으로는 어려워도 여기 시간이 지나면 좀 극복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죠. 부실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건설이 망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건설 회장 당신 그만두셔 한 것은 서울은행 행장 회장인 동건설 회장을 불러서 당신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식도 다 내려놓고 재산도 다 내놓고 그러면은
건설은 살려주겠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갖고 갔습니다. 하다못해 조상의 묘 땅까지도 다 갖고 갔어요. 워크아웃이 되면서 정부에서 보낸 고병우 회장이라는 분이 와가지고도 대통령을 팔아서 동을 살리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동그룹을 정리를 하기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아, 이거 뭐 좀 버티기를 좀 해봐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쉽게 물러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회사가 일시적으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네. 은행에서 최 회장 불러서 다그쳤을 거 아니에요. 최 회장 당신이 경영권에서 손을 떼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라. 그러면 금융 지원을 해줘서 그룹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하. 최 회장이 물러나간 뒤 계열사들이 차례로 파져나갔고 도건설은 부도를 맞고 2001년 끝내 파산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게 창립 51년 만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인터뷰 하신 분이 그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그룹이 무너지는데 어떤 외부적인 그 요인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게 이제 계열사 정리 과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동그룹이 두 개 있잖아요. 네네. 동건설, 그다음에 대한통운 그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동건설을 살려야 되니까 구조조정을 하면 대한통운을 팔아서 그래서 동건설 살려야 되겠다. 이 얘기가 이제 정부 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앞서 새로 선임했다는 이 회장 딱 들어와서 보니까 좋아 대한통운이 안 팔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당시에 대통령을 안 팔겠다는 얘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그 엄포를 봅니다. 팔아라. 네, 팔아라. 그러니까 압박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저 우리 대통령 팔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전국 요지에 그 580군데 그 저기 점포를 갖고 있었는데 그 물류라든지 창고들이 재평가되지 않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취득하면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잖아요. 그러니 그 대통령 회사를 누구든지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 리비아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리비아 대수로청이 크레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리비아 대수로공사의 계약자로서 계약에 대한 채무를 완료할 때까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되고 하자 보증이 끝나기 전까지는 대통령도 그렇고 동건설도 그 공사에 대한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겁니다. 그 크레임을 부담을 하면 매각할 수는 있죠. 그 크레임이 한 20억 불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20억 불이면 2억 5천만 불을 내고 대통령을 팔아먹을 수는 있겠죠. 대통령을 팔겠다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도 그걸 뒤늦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못 팔아먹고 동건설만 죽어 없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이 미치는 상황이죠. 결국은. 자, 아무튼 뭐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계약하면서 공사가 끝나기 전에 그 운송회사를 팔 수 없다. 뭐 이런 조건을 달았던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 도건설이 이 리비아 대공설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콘크리트 회사와 또 수송할 수 있는 운수회사 그리고 이 건설회사 이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수송을 할 수 있는 물류회사를 뺐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된 거죠. 그래서 리비아에서 클레임을 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통령은 리비아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 2008년 돼서야 그 그룹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는 이 한 기업을 해체를 시켜버린 게 득보다는 좀 실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망한 기업 얘기 우리가 많이 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동그룹은 좀 이해는 안 되긴 해요. 왜냐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데 그럼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그거 100% 넘는 기업들 세고 셌는데 해외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왜 단기적으로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다고 이게 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최 회장이 생전에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이 모든 게 정권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내 회사가 강탈당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98년 최원석 회장이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은행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은행하고 정부에서 이제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사람을 보냈죠. 그 중에 현건설의 부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한 사람 왔어요. 이제 며칠 후에 차 한잔 하자고 제 방에 왔어요. 아니, 동건설이 현건설보다 훨씬 좋은데 동건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현건설보다 동건설이 훨씬 낫습니까? 아유, 훨씬 낫죠. 그런 얘기를 해서 야,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당한 거구나. 김포 매립지 저기 김포입니다. 야, 김포가 예, 이랬었구나. 저 문제가 있는데 저게 이제 70년대 중반에 당시에 우리가 이제 식량 자급자족이 중요했으니까 저기다 이제 간척지 농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런데 저기에 동건설이 뛰어들었던 거죠. 80년부터 한 91년까지 11년 동안 회사 돈으로 조성을 한 건데 저기 들어간 돈이 1,200억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성한 부지가 1,130만 평인데 그중에서 629만 평을 쓰레기 매립장 조성하라고 환경청에다가 이제 기부채로 형태로 넘긴 거고. 네. 그리고 나머지 500만 평 중에서 120만 평도 또 기부채나 한 거예요. 남은 게 380만 평. 이거는 내 땅이잖아요, 동건설. 근데 그거를 1년 뒤에 정부 측에서 사가요. 평당 17만 원에. 그게 얼마냐면 6,35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1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런데 6,300억에 팔았으니까 헐값에 팔린 거잖아요. 정부 땅이 됐어요. 아, 이거는 그래서 건설업체에 800만 원에 대해 팔아요, 평당. 45배 뻑기란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이름을 바꿔요. 인천 청라지로. 청라지. 이거 이게 된 거예요, 이 땅이.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있었으면 돈이 얼마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와. 1997년 12월 당시 동그룹 자산이 6조 2천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김포 매립지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했다면 자산은 조 단위 넘어갔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해체되기는 아까운 기업이었다고 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고. 근데 이게 단순히 재벌 한 사람의 몰락으로 끝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동그룹 거느린 계열사만요, 무려 22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만 2만여 명이 넘었었는데요. 그런 회사가 파산하자 임직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회사를 되살리려고 은행과 정부기관을 찾아다니면서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까지 벌였는데요. 그들에게 동그룹은 청춘을 다 바친 그런 소중한 일터였기 때문입니다. 동건설이 참 좋은 회사인데 그렇게 문을 닫으니까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은 동건설이 왜 망했냐, 최원석 회장의 사생활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니다, 동건설은 그래서 망한 게 아니다. 명예회복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아끼던 회사인데 이렇게 망한 거는 이건 정말 규명을 해야 된다.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시위도 하고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뭐 아무 변화가 없는 걸로 끝나서 애처로운 마음입니다. 회장직에서 물론 최원석 회장은 어떻게 됐나요? 2004년에 주식회계와 배임, 불법 사기 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4년 후에 특별사면이 되기는 했어요. 이후에 아버지 최준문 창업주가 세운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용한 노후 생활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요, 그러니까 재작년 2023년이죠. 10월에 향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시한부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냐, 잘 나갈 때 좀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 나 스스로 좀 오만해졌던 것 같다. 동건설은 살려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놨는데 동건설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니까 그때서부터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장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고 그러니까 신장이 굉장히 나빠진 거죠.
배인순 씨 큰아들이 신장을 띄워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신장을 띄워준 아들이 풀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감전이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냥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냥 점점 그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어렵게 살다가 돌아가셨죠.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몰락하고만 비운의 재벌들에 대한 미스터리를 좀 풀어봤는데요.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재벌 1세들이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얘기를 해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오늘 한 3회사 얘기를 했는데 그냥 순수하게 시장 논리에만 맡겨뒀으면 저 3개 회사 다 망했을까? 일단 뭐 과거 재벌 회장 1세대, 2세대 거치면서 상당히 뭐 각자 리더십, 역량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어찌 보면 안 좋아졌던 대부분의 계기가 무리한 확장 그리고 또 불투명한 뭐 지배 구조라든가 세습 같은 뭐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봐요. 그게 경제와 사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